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춘추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어서 들어가 볼까요? 제영공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나라 공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공자 광, 둘째는 후첩과 낳은 공자 아, 막내는 또 다른 후첩과 낳은 공자 저구였죠. 제영공은 처음에 공자 광을 세자로 세웠으나 점차 공자 아에게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광을 국경지대에 위치한 증묵으로 파견 보낸 후 불시에 세자 자리를 공자 아에게 주었죠. 노나라 공주의 소생인 공자 광이 세자 자리에 쫓겨났다는 소식에 노나라의 제후 양공은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제영공은 노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사후 노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공자 광의 세력이 준동할까 두려웠죠. 그러던 차에 위형공이 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북진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을 보았고, 그 얼마 후 진도공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제영공은 노나라 북빛 땅을 기습하여 그 지역을 유린하고 돌아갔습니다. 노나라는 제나라 후계 문제에 관여할 생각을 말라는 의지를 보여준 실력 행사였죠. 노나라는 대부 숙손표를 북진으로 보내 제나라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진도공이 갑자기 승한 후라 북진은 당장 제나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죠. 진도공의 도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문공, 진양공 이래로 가장 강력한 중앙 권력을 확보하고 초나라로부터 영구히 패권을 찾아온 군주였던 진도공이 만 29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에 대해 당대 사람들이 슬프다라는 시호를 올린 것이었죠. 진도공 사후 북진 공실은 더 이상 귀족 가문들을 휘어잡는 중앙 권력을 확보하지 못했죠. 결국 귀족들이 주도하는 나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다가 끝내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진도공의 3년상이 끝난 기원전 556년 진도공의 아들 진평공이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진평공 즉위 이듬해 중군 원수 순원은 송, 노, 위, 정을 비롯한 12개 연합군을 모아 노나라를 침공했던 제나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제영공은 평음 땅에서 북진의 연합군을 맞았으나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북진 연합군은 임치성을 포위하고 본격적으로 제나라를 몰아붙였으나 이 기회를 틈타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해오는 바람에 결전을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죠. 순원은 이듬해 다시 제나라 원정을 계획했으나 갑작스럽게 병사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제나라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 제영공은 병으로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공자광을 옹호하는 대부 최저와 경봉이 몰래 공자광을 임치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자광은 야밤에 임치성에 진입하자마자 공자아와 그의 생모를 살해했죠. 제영공은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쇼크사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을 모두 제거한 공자광이 다음 제후에 올랐으니 그가 제장공입니다. 제장공이 제후가 되자 공자아의 스승으로 있던 내시 숙사위가 고당성이라는 유세를 점거하고 공자아의 잔당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습니다. 내부가 안정되자 제장공은 즉시 사람을 북진으로 보내어 화평을 청했고, 순원 사후 새로이 중군 원수가 된 범왕의 아버지 사계가 그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나라 제나라 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회의 자손들은 범땅을 분봉받아 범씨로 개명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사계를 범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씨와 난씨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군 원수 난염은 범계의 딸인 난기를 아내로 맞이하여 두 집안은 인척이 되었죠. 그러나 범왕과 난침이 서진 진영을 급습했다 범왕만 살아 돌아오고 난 사건으로 두 가문 사이의 관계는 점차 벌어졌죠. 이런 때 난염이 40대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고 있던 하군 원수 직위는 그 아들인 난영이 이어받았죠. 난씨의 가신 중에는 주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미남자였던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난염의 미망인 난기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빈과 난기는 정을 통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난영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난영은 자신의 어머니인 난기의 침소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여 주빈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난기는 자신의 애인인 주빈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들에게 깊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범계에게 난영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거짓 밀고를 했죠. 즉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에게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범계는 처음에 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서진과의 일로 난씨 일족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자신의 아들 범왕의 부추김이 계속되고 측근들이 난씨 가문의 지나친 강성함을 지적하자 결국 난씨 일족을 급속히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어린 진평공을 움직여 난씨 집안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겼죠. 극시가 몰락한 후 난씨는 서서히 힘을 키워 진나라의 다른 가문들을 압도할 만큼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전통 있는 가문인 양설씨, 기씨 등이 난씨와 강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범계는 또 다른 유력 가문인 순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순씨 가문은 순원 사후 그 아들인 순호가 가문의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범계일파는 우선 난영에게 저읍이라는 땅에 성을 쌓으라고 진평공의 명을 빌어 지시했죠. 난영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읍으로 떠나자 중군원수 범계와 중군부장 순호는 즉각 난씨일파와 난씨의 가신들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난씨 가문의 강성함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조씨와 지씨 가문은 이 일을 방관했음은 물론 사실한 동조였죠. 어쨌든 저읍에서 이 황망한 소식을 접한 난영은 형괴, 주작 등 측근 일부만 데리고 제나라 장공에게 잠시 몸을 의탁했습니다. 기원전 552년의 일이었습니다. 난영은 제장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했죠. 선조인 제경공 시절부터 북진에 눌려 지내던 것에 불만이 많았던 제장공은 이 일을 계기로 북진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영의 귀국을 적극 도왔습니다. 당시 북진의 옛 수도 고곡은 난씨 가문의 영지이자 본거지였죠. 마침 제나라는 진평공의 후첩으로 제나라 왕실의 공주를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장공은 제나라 공주의 행렬에 난영을 끼워 넣어 몰래 고곡으로 보냈죠. 그렇게 제장공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곡에 도착한 난영은 신강성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선 난씨 지방과 친했던 하군부장 위서에게 밀서를 보내 내부에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죠. 위서 역시 범계가 난영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추방한 일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영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위서와의 밀약이 이루어지자 난영은 가신인 서호에게 고곡을 지키게 하는 한편 난씨의 모든 군대를 모았죠. 그날 밤으로 난영은 맹장 도균을 선봉으로 세우고 자신의 사촌동생들인 난낙과 남방의 군대까지 박박 긁어모아 신강성을 기습했습니다.
새벽쯤에 고국 군대가 신강성의 남문을 통해 기습해오자 신강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신강성 동쪽에는 고궁이라는 요새성이 있었습니다. 중군 원수 범계는 난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진평공을 모시고 고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강성 각지에 퍼져있던 육경들을 불러 모았죠. 조무, 순호, 지삭, 한기, 기호, 양설직 등 모든 경대부들이 속속 자신들의 가병을 거느리고 고궁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나 난영과 내통한 위서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부터 위서를 의심하고 있던 범계는 자신의 아들 범왕을 특별히 보내어 위서를 데리고 오게 했죠. 범왕이 급히 신강성 북쪽에 있는 위서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쯤 위서는 이미 가병들을 모아 난영에게 합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러나 범왕이 급하게 달려와 고궁으로 가자고 재촉하자 어찌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때 범왕이 위서가 타고 있던 전차에 올라타서 억지로 그를 고궁으로 이끌었죠. 이렇게 어찌하다 고궁으로 끌려가다시피 하게 된 위서는 범계를 만났습니다. 범계는 이번 난영과의 전투를 이기면 고국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위서는 얼떨결에 난영을 배반하고 관군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난영은 원래 합류하기로 했던 위서의 군대가 고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고궁에 모인 육경이 진나라 각지에 있는 자신들의 군대를 불러 모을까 겁이 났기 때문에 즉시 고궁을 포위하고 밤낮으로 공격했습니다. 사흘이나 맹공을 퍼부었으나 공성전 중 도균과 난락이 전사하고 남방의 군대마저 붕괴하면서 난영의 군대는 그야말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난영은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본거지인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범기는 즉각 자신의 아들 범왕을 파견하여 고국을 쳤고, 이미 반란군으로 낙인 찍힌 고국의 백성들은 죽을 힘을 다해 항전했으나 결국 고국은 함락되고 말았죠. 이 일로 모든 난씨와 그들의 가신들은 처형되었고 남방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송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난영이 고국에서 군대를 일으키던 시점, 제장공은 난영을 외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제나라 군대는 진군 도중 자신들을 막던 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진나라 동쪽 국경지대에 태행산맥 인근까지 도달해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고국이 함락되고 난영과 난씨일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장공은 군대를 돌려 귀국했죠. 제장공은 이왕 준비한 군대를 그대로 물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귀국 도중 군대를 돌려 과거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진나라에 협조했던 거나라를 기습했죠. 갑작스러운 제나라의 공격에 거나라 임금 여비공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제나라 군대와 싸웠으나 결국 항복했고, 이후 거나라는 제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난씨의 반란을 수습한 진평공과 범계는 모든 연합군을 모아 제나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해 황하 인근에 큰 홍수가 있어 연합군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제장공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지만 바로 다음에 자신을 제후에 앉히는 데 최대의 공헌을 했던 최저와 경봉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 최저에게는 당강이라는 후처가 있었습니다. 최저가 첫째 아내와 사별한 후 과부였던 그녀를 후처로 맞아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최저와 경봉에 의해 군우에 오른 제장공은 자주 최저의 집에서 최저와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어느 날 당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당강을 불러낸 후 그녀를 위협하여 잠자리를 가졌죠. 제장공은 그 후로도 자주 당강을 불러내어 그녀를 욕보였으나
당강은 차마 그 일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소식은 최저에게 알려졌고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장공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평공의 군대가 물러간 후 제나라의 속국이 된 거나라의 여비공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 제장공을 방문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제장공은 모든 대부들을 불러 환영 행사를 열었죠. 이 행사에 모든 나라의 관심이 집중된 때야말로 제장공을 제거할 기회라고 여긴 최저는 집안의 무사들을 숨겨두고 자신은 병이 나서 환영 행사에 가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제장공은 최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병문안을 가야겠다며 소수의 수행원들만 데리고 최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최저를 병문안하려는 게 아니라 당강과 잠자리를 갖기 위한 목적이었죠. 과연 제장공은 최저의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최저에게 향한 게 아니라 그대로 당강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최저는 제장공이 그렇게 할 줄 미리 알고 있었죠. 최저가 당강의 침소에 들어서자 그 방에 숨어있던 최저의 무사들이 제장공을 급습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제장공은 생전에 제나라의 모든 나랏일을 최저에게 일임했었기 때문에 제장공의 사망에도 제나라의 경대부들은 의외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저는 제장공을 따르던 각어, 주작 등 측근들을 죽이거나 추방하는 선에서 숙청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영공의 막내 아들인 공자 저구를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제경공입니다. 이후 최저는 스스로 좌상이 되고 자신의 동료 경봉을 우상으로 임명하여 제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최저는 사신을 진평공에게 보내어 무도한 제장공을 신하들이 죽였으며 따라서 더 이상 제나라에서 진나라의 반기를 드는 세력은 없음을 알리고 화평을 청했습니다. 진평공은 이를 수락했고 진, 제 양국은 다시금 우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나라에서 손인부와 영식에 의해 쫓겨난 위형공은 당시 제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나라의 식작 등 제장공이 키웠던 무장들을 자신의 가신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기를 꿈꾸고 있었죠. 결국 그는 진평공의 후원과 제나라 최저의 후원을 얻어 위나라 국경지대에 이 땅을 점거한 후 보기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위상공이 즉위한 후 손인부와 영식은 점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식은 위형공을 쫓아낸 일을 후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그 아들 영희에게 추후 기회가 생기면 위형공을 복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에 영희는 위형공을 어떻게 귀국시킬까 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 차에 위형공이 이 땅을 점거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얼마 후 위형공이 보낸 공손정이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위형공 측도 영희의 내부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위상공과 손인보의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공손정은 영희를 찾아와서 위형공을 임금 자리에 복귀시켜 주기만 하면 모든 권한을 영희에게 맡기고 위형공은 상징적으로만 남아 종묘제사만 챙기겠다고 제안했죠. 영희는 위형공이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형공의 동생 공자정이 직접 방문하여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위형공은 공자정을 보내어 영희를 만나게 했고 공자정은 영희를 만나 위형공의 약속을 보증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당시 위상공은 나름대로 선정을 펼쳐 위나라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한 태평성대를 주도했던 손인보는 너무 늙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손인보의 손자 손양이 그 뒤를 이어 정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양을 물리치기 위해 군권을 잡고 있던 우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1,000명의 가병을 모아
손씨 가문의 부중을 급습했죠.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한 손양은 가병들을 모아 저항했으나 공손정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해버렸고, 가문의 수장이 전사하자 손씨 가문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손씨 가문을 무너뜨린 영희는 그대로 궁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위상공마저 독살해버렸죠. 마침내 영희 일파는 이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위헌공을 복위시켰습니다. 기원전 547년의 일이었습니다. 위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